2025년 대한민국의 억만장자들이 또다시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들의 차선 행위는 천문학적 규모를 자랑하며 성공 스토리는 웬만한 영화보다 더 극적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숨겨진 진실과 결코 순수하지만은 않은 부의 축적 과정이 자리하고 있다. 오늘은 한국을 대표하는 재벌들의 진짜 모습을 파헤쳐 보고자 한다. 과연 재벌 1위의 자리는 누구에게 돌아갈까? 10위부터 1위까지의 순위를 확인해 보자. 10위 이부진. 자산 26억 달러. 삼성가의 일원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주목받는 그녀는 단순한 재벌 2세가 아니라 시대의 리더라는 타이틀까지 얻었다. 하지만 이부진의 성공이 과연 오롯이 개인의 능력 덕분이었을까? 1970년 10월 6일 삼성 창업주 이병철의 손녀이자 이건희 회장의 딸로 태어난 그녀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승리의 티켓을 손에 쥐고 있었다. 삼성가라는 강력한 후광이 그녀의 발걸음을 지탱했지만 공적으로는 스스로 실력을 쌓아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부진은 형기초등학교, 예원학교, 대원외고에서 교육을 받으며 엘리트 코스를 밟았고 연세대에서 아동학을 전공하며 탄탄한 학문적 기반을 다졌다고 평가받는다. 그러나 재벌 3세의 학력과 경영 능력이 어디까지 본인의 노력과 실력인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호텔 신라에 입사한 후 그녀는 삼성 총수의 직계 자녀답게 빠르게 경영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 부장으로 입사하던 당시 이건희 회장은 한 달간 호텔 신라에 머물며 그녀를 직접 지도했다. 이는 삼성가 내에서도 극히 드문 일이었으며 그녀에 대한 특혜와 기대감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이부진은 삼성복지재단 기획지원팀에서 시작해 삼성전자 전략기획실을 거쳐 2001년 호텔신라 기획부 부장으로 옮겨갔다. 이후 경영전략 담당 임원을 거쳐 2010년 12월 호텔신라 대표이사 사장 자리에 올랐다. 그녀의 경영 능력이 호텔신라를 글로벌 호텔 브랜드로 성장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되지만 그 배경에는 삼성이라는 절대적 지원과 탄탄한 자금력이 자리 잡고 있었다. 현재 이부진의 자산은 약 26억 달러, 한화로 약 3조 5,594억 원에 달한다. 이는 단순한 재정적 성공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재벌 가문이 어떻게 경제적 기득권을 유지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하다. 영화 같은 성공 스토리라 포장되지만 실상은 태어날 때부터 특권을 가진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철저히 계층화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호텔 신라가 글로벌 럭셔리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는 데 성공했으나 이는 그녀의 혁신적인 경영 능력 덕분인지 아니면 삼성의 브랜드 가치와 국내 독점적 지위 덕분인지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오늘날 이부진은 단순한 재벌 후계자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구조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인물로 자리 잡았다. 그녀의 리더십이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평가도 있지만 특권 계층이 만들어낸 견고한 성이 더욱 단단해지고 있다는 우려 역시 무시할 수 없다. 2024년 대한민국의 재벌 순위에서 9위를 차지한 인물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의 2대 회장인 그의 자산은 무려 33억 달러, 한화로 약 4조 5,177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 거대한 숫자는 단순한 축적된 부가 아니라 그가 현대차 그룹을 어떻게 이끌어왔는지를 보여주는 일부일 뿐이라고 포장된다. 그는 대한민국 경제계의 전설이라 불리는 정주영 회장의 손자이자 정몽구 명예회장의 아들로 태어났다. 어린 시절부터 가문의 강력한 경영 철학과 도전 정신을 학습했지만 마치 자신의 노력만으로 성공한 것처럼 묘사되는 것은 흥미롭다. 그는 현대차 그룹의 미래를 설계하며 브랜드 이미지를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특히 기아차에서는 디자인 기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디자인 혁신을 주도했다고 평가받는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자동차 외형의 변화가 아닌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전략이었다. 기아 EVO와 같은 모델이 성공을 거두며 브랜드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었다고 하지만 그 기반에는 가문이 막대한 자원과 네트워크가 존재했다. 현대차 그룹의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는 정의선의 또 다른 야심작이다. 그는 단순한 고급 자동차를 넘어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로 성장시키기 위해 제네시스의 전략을 정교하게 구축했다. 그러나 현대차가 럭셔리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게 된 배경에는
무리한 마케팅 투자와 적극적인 해외 시장 확장이 있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정의선의 리더십 아래 제네시스는 빠르게 성장하며 현대차 그룹의 가치를 높였지만 재벌 후계자가 아닌 일반 기업가라면 이런 기회조차 가질 수 있었을까? 그의 자산은 천문학적 규모에 이르렀지만 그것이 단순한 부의 축적이 아니라 현대차 그룹의 글로벌 성공을 이끈 그의 리더십과 경영 능력의 결과라고 주장된다. 특히 전기차, 수소차 등 미래 자동차 시장을 선점하려는 그의 전략은 지속 가능한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다. 그러나 현대차가 친환경 시장에서 얼마나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지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2024년 정의선의 행보는 더욱 주목받고 있다. 그는 현대차 그룹을 단순한 자동차 제조사가 아닌 미래 모빌리티 기업으로 전환하려 하고 있다. 그의 리더십 아래 현대차 그룹은 국내 기업을 넘어 글로벌 혁신 기업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비전과 열정을 지닌 인물로 칭송되는 이 이야기가 과연 순수한 노력의 결과인지 혹은 거대한 가문의 후광 속에서 만들어진 신화인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그의 성공 스토리는 젊은 기업가들에게 영감을 준다고 하지만 재벌가 출신이 아닌 청년들에게는 너무도 먼 현실일 뿐이다. 2024년 대한민국 재벌 순위 8위에 오른 인물 권혁빈. 스마일게이트의 창업자로서 그의 자산은 무려 34억 달러에 달한다. 하지만 이 거대한 숫자는 단순한 재정적 성취가 아니라 그의 비전과 혁신적인 경영 전략, 그리고 끈기와 열정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포장된다. 이제 게임 산업의 흐름을 바꿨다는 그의 삶과 성공 스토리를 다시 살펴보자. 권혁빈의 여정은 마치 영화 같은 이야기로 그려진다. 2002년 그는 스마일게이트를 창업하며 당시로서는 상상도 어려웠던 글로벌 게임 시장을 목표로 삼았다고 평가된다. 그의 첫 작품인 FPS 게임 크로스파이어는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며 단숨에 글로벌 히트작으로 자리 잡았다.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수백만 명의 게이머들이 열광하는 문화 현상으로 발전했다는 점에서 스마일게이트의 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된다. 그의 경영 방식은 기존과는 다르다고 강조된다. 외부 투자자에 의존하지 않고 100% 지분을 소유하며 자율성을 유지하는 전략을 택했다. 초기 투자금 확보의 어려움을 감수하면서도 독립적인 경영을 이어간 그의 결단력은 스마일게이트를 더욱 강력한 기업으로 만드는 데 중요한 요소로 평가된다. 하지만 대규모 자본 없이 글로벌 시장에서 생존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면 그의 성공이 오로지 경영 능력 덕분이라고 보는 시각에는 의문이 남는다. 그는 단순히 게임 개발에 그치지 않았다. 게임을 하나의 예술과 문화로 승화시키며 캐릭터와 스토리를 통해 플레이어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설명된다. 스마일게이트를 단순한 게임 회사가 아닌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성장시켰다는 점에서 그의 전략이 돋보인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게임 산업의 특성상 막대한 수익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확장이 가능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특히 스마일게이트의 성공은 하나의 기적으로 묘사된다. 권혁빈의 혁신적인 사고방식이 회사를 글로벌 기업으로 변모시켰으며 현재 60여 개국에서 사랑받는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고 강조된다. 그의 성공 비결은 단순한 기술적 혁신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으로 한 경영 철학에 있다고 설명된다. 그러나 대기업들이 종종 내세우는 직원 중심 경영이 실제로 얼마나 실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존재한다. 그의 리더십 아래 스마일게이트는 게임 개발뿐만 아니라 글로벌 플랫폼, VR, AI 등 첨단 기술 영역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주장된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스마일게이트 희망 스튜디오를 통해 교육 및 자선 활동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도 부각된다. 하지만 대기업들의 사회 공헌 활동이 실질적인 변화보다는 이미지 마케팅의 일환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24년 현재 권혁빈은 단순한 억만장자가 아니라 게임 산업의 제왕이자 혁신의 아이콘으로 칭송된다. 그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경제를 선도하는 인물로 평가되며 그의 자산은 앞으로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그가 성공 신화로 불릴 만큼의 독보적인 리더인지 아니면 업계의 흐름과 자본의 힘이 만들어낸 결과인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남아있다. 7위 곽동신. 곽동신 부회장은
2024년 대한민국 재계에서 또 한 명의 빛나는 별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의 자산은 34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그가 보여준 비전과 결단력의 산물이라고 평가됩니다. 하지만 이 성공이 과연 순수한 노력의 결과인지 아니면 유리한 출발선에서 비롯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의 반도체 산업에서의 행보는 눈여겨볼 만합니다. 1970년대 그의 가문이 시작한 반도체 사업은 1980년 그의 부친이 창립한 한미금융에서 출발했지만 곽동신은 이를 한 단계 더 끌어올렸습니다. 2007년 부회장으로 승진한 이후 한미 반도체는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특히 2017년 SK 하이닉스와 공동 개발한 HBM 열압착 본딩 장비는 시장을 뒤흔들며 한국 반도체 산업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혁신이 곽동신 개인의 천재적인 경영 능력 덕분인지 아니면 산업 환경과 운의 조화인지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2023년 한미 반도체의 주가는 폭등했고 특히 HPSP 프로젝트에 투자한 지 단 2년 만에 600%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곽동신은 막대한 투자 차익을 얻었습니다. 과연 그의 해안이 남다른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재벌 특유의 네트워크와 정보력 덕분이었을까요? 삼성전자와의 갈등 이후 SK 하이닉스와의 협력을 통해 한미 반도체를 더욱 성장시킨 것은 확실하지만 이 과정에서의 정치적, 사업적 계산이 어떻게 작용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는 직원들과 회사의 성과를 공유하며 기업 문화를 혁신하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상생 경영인지 아니면 이미지 관리의 일환인지는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곽동신 부회장은 자신을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리더로 포장하며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개척하는 선구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공이 한국 재계의 역사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그의 이야기가 단순한 미담이 아닌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6위 김범수. 김범수는 2024년 대한민국 재벌 순위에서 6위를 차지하며 IT 혁명을 주도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단순한 기업가를 넘어 혁신과 도전의 상징처럼 포장되었으며 현재 그의 자산은 무려 41억 달러, 한화로 약 5조 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그는 단순한 부자를 넘어 한국 경제의 흐름을 바꾼 인물로 불리지만 과연 그 변화가 모두 긍정적이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의 성공이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는 점은 인정할 만합니다. 삼성 SDS라는 안정적인 직장을 박차고 나온 그는 1998년 대형 PC방 미션 넘버원을 창업하며 사업가로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단 6개월 만에 5천만 원의 수익을 올린 이 경험은 그의 사업 감각을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해 온라인 게임 시장의 가능성을 간파하고 한 게임을 설립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 게임 산업은 이제 막 태동하기 시작했지만 김범수의 한 게임은 이를 완전히 뒤흔들며 수많은 유저를 사로잡았습니다. 한 게임은 단순한 온라인 게임이 아니라 한국 게임 산업의 판도를 바꾸는 촉매제가 되었고 이 과정에서 김범수의 이름도 대중에게 각인되었습니다. 그의 가장 큰 도전은 2010년 출시된 카카오톡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당시 유료 문자 메시지가 지배하던 시장에 무료 메시지와 그룹 채팅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며 기존 통신 시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단 1년 만에 1천만 명의 유저를 확보한 카카오톡은 폭발적인 성공을 거두며 대한민국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김범수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모티콘과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추가하며 이용자들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도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카카오는 콘텐츠, 모빌리티, 금융 등 다양한 산업으로 영역을 넓혀갔으며 현재는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주목받는 거대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의 성공은 단순한 재산 축적을 넘어 사회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됩니다. 혁신적인 비전과 도전 정신으로 대한민국 IT 산업의 성장을 이끌었고 그의 이름은 한국 경제사의 중요한 인물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만들어낸 변화가 모두 긍정적이었는지는 다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카카오의 독점적 시장 점유율, 기업의 공격적인 확장 전략, 그리고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논란을 감안하면 그의 성공이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이 단순한 혁신이라는 단어로 포장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범수는 2024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가 중 한 명으로 남아있으며 그의 리더십과 전략은 한국 경제와 글로벌 IT 산업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그가 선구자로 기억될지 아니면 대기업 권력자로 남을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5위 홍라희.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 관장은 2024년 대한민국 재벌 순위 5위에 이름을 올리며 단순한 부유층 인사가 아닌 대한민국 미술계를 움직인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명성과 부를 상징하며 그 자산 규모만 해도 42억 달러, 한화로 약 5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재산을 넘어선 의미를 지닌다고들 하지만 과연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해석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녀의 삶은 그야말로 한편의 드라마 같습니다. 삼성 창업주 이병철 회장의 절대적인 신뢰를 등에 업고 미술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한 그녀는 단순한 상속녀로 머물지 않았습니다. 이병철 회장이 매일 4만 원을 주며 미술품을 사도록 했다는 일화는 유명합니다. 그의 지원 아래 그녀의 미술적 감각은 단순한 예술적 가치 평가를 넘어 엄청난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녀가 수집한 미술품들은 단순한 개인 취향의 결과물이 아니라 리움 미술관을 세계적인 예술 명소로 성장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의 컬렉션은 단순한 개인의 취미를 넘어 국가문화유산으로 불릴 만큼 거대합니다. 피카소, 모네, 고흐 등 세계적인 거장들의 작품이 포함된 그녀의 소장품들은 압도적인 규모와 가치를 자랑합니다. 리움 미술관의 관장으로서 그녀는 단순히 미술관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삼성의 자본력과 본인의 안목을 결합해 리움을 국제적인 예술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공이 순수한 예술적 열정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재벌가의 강력한 자금력과 네트워크의 결과인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홍라희는 상속받은 재산을 단순히 지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욱 강력한 자산으로 불려나갔습니다. 2023년 상속세 납부를 위해 삼성전자 지분 0.32%를 처분하여 1조 2,800억 원을 마련한 그녀의 선택은 단순한 경제적 결정이 아니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듬해 추가 지분을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하며 자신의 자산을 더욱 공고히 다졌습니다. 그녀의 삶은 예술과 경영이 절묘하게 결합된 사례로 남고 있습니다. 단순한 재산 상속이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더욱 확장된 영향력을 구축한 그녀는 삼성가의 지원과 결합된 예술적 감각을 통해 미술계와 경제계 모두의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진정한 개척자의 행보였는지 아니면 막강한 재벌의 자본력을 활용한 우아한 자산 관리였는지는 앞으로도 논쟁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녀의 자산과 명성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그 이야기는 단순한 재벌의 성공담을 넘어 예술과 자본, 그리고 권력이 교차하는 흥미로운 서사로 남을 것입니다. 4위, 정몽구.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명예회장은 2024년 대한민국 재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로 꼽힙니다. 단순한 재벌가 출신을 넘어 그는 한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상징적인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의 자산은 무려 42억 달러, 한화로 약 6조 원에 달하며 현대자동차 그룹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킨 그의 업적을 보여주는 숫자라 평가됩니다. 하지만 이 성공이 오롯이 그의 능력 때문인지 아니면 현대가의 후광 덕분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갈립니다. 정몽구는 현대그룹 창업주 정주영의 아들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책임감과 도전 정신을 익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이 마냥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형 정몽필의 갑작스러운 사망 이후 그는 범현대가의 장자로서 막대한 책임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강력한 후광이 있었지만 그는 스스로의 능력을 입증해야 했고 이를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였다고 평가됩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이 진정한 실력의 증명이었는지 아니면 기업의 기존 틀 안에서 자연스럽게 자리 잡은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의 경영 철학은 도전과 극복으로 요약됩니다. 현대차그룹을 이끌던 초창기, 그는 크고 작은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특히 특혜 분양 사건으로 인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일은 그의 경영 인생에서 최대의 위기 중 하나로 꼽힙니다.
하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이며 현대차그룹의 체질을 다지는 계기로 삼았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회복력이 개인의 리더십 덕분이었는지 아니면 현대차라는 거대한 시스템 자체의 회복력 덕분이었는지입니다. 1996년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직에 오른 후 그는 현대차를 글로벌 브랜드로 도약시키겠다는 비전을 세웠습니다. 품질 혁신을 강조하며 현대차의 신뢰도를 높였고 이는 결국 세계 시장 점유율 확대라는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디자인과 기술력을 대폭 향상시켜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를 성공적으로 론칭하는 데도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가 그의 탁월한 리더십 덕분인지 아니면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흐름을 잘 타고난 결과인지는 따져볼 문제입니다. 현대차뿐 아니라 현대건설, 현대중공업 등 다양한 계열사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데도 역할을 했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경영 철학이라는 평가도 받지만 사실 현대가의 탄탄한 기반과 정부 및 재계의 네트워크가 없었다면 이러한 성공이 가능했을지에 대한 의문은 남아 있습니다. 그의 결단력 있는 리더십이 현대차 그룹을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로 끌어올린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오직 그의 능력 때문인지 아니면 재벌 특유의 구조와 시스템 덕분인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오늘날 정몽구의 이름은 한국 경제와 글로벌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공은 단순한 숫자로 평가될 수 없으며 도전과 극복, 혁신의 상징으로 기억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재벌이란 단순한 혁신가가 아니라 유리한 출발선에서 시작해 막대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특권층이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정몽구 명예회장은 단순한 재벌가의 인물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를 이끈 주요 인물로 남았지만 그의 유산이 순수한 경영적 성과인지 아니면 재벌 구조의 필연적 결과인지는 앞으로도 논쟁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3위 조정우. 조정호 메리츠 금융그룹 회장은 2024년 대한민국 재벌 순위에서 3위를 차지하며 금융계를 대표하는 인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금융 거물이라는 평가를 넘어 그는 한계를 뛰어넘는 혁신적 리더라는 타이틀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무려 56억 달러 하나 약 7조 원에 달하는 자산을 보유한 그는 대한민국 경제의 한가운데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이 오롯이 그의 탁월한 경영 능력 덕분인지 아니면 강력한 가문 덕분인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한진그룹 창업주 조중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난 조정훈은 어린 시절부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자신만의 길을 개척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척이라는 표현이 과연 적절한지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는 재벌가의 후광을 배경으로 애초부터 유리한 출발선을 가졌으며 이를 기반으로 금융계 정상에 오르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애초 고등학교와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 USC 경제학과를 졸업한 그는 철저한 경제 분석과 빠른 투자, 결단력을 앞세워 메리츠 금융을 성장시켰다고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실력과 승계된 특권 사이의 경계는 쉽게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의 가장 큰 성공 요인은 날카로운 시장 통찰력이라고 합니다. 기존의 보수적인 금융 운영 방식을 벗어나 고수익을 추구하는 공격적인 투자 전략을 펼치며 메리츠 금융을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도 주목받는 브랜드로 키웠습니다. 특히 높은 리스크를 감수하면서도 독창적인 경영 방식을 통해 높은 수익을 창출하며 금융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었다고 자평합니다. 하지만 그의 혁신적 투자 전략이 단순한 도박과 다름없다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그는 메리츠화재와 메리츠증권 등 주요 계열사들을 통합 관리하면서도 각 회사가 독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구조를 설계했다고 평가됩니다. 이러한 관리 체계와 혁신적인 리더십 덕분에 메리츠 금융은 국내 금융계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공격적인 투자와 단기 이익 추구에 집중한 그의 전략이 장기적으로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해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조정호 회장의 자산은 단순한 숫자로 평가될 수 없다고 합니다. 그가 지닌 판단력, 경영 철학, 그리고 끊임없는 도전 정신이 그 자산을 만들어냈다고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의 자산이야말로 부의 대물림과 기회 독점이 낳은 대표적인 사례라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는 한진그룹이라는 가문의 명성 덕분이 아니라
오직 자신만의 금융 전략과 글로벌 비전을 통해 성공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가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지금과 같은 성공이 가능했을까요? 메리츠 금융그룹을 중심으로 한 그의 경영 철학은 대한민국 금융시장에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혁신가라는 타이틀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혁신이 금융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자산 증식의 도구였는지는 시간이 지나야 명확해질 것입니다. 조정우는 대한민국 재벌 순위에서 3위를 기록하며 글로벌 금융계를 이끄는 리더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이 한 편의 드라마와 같다는 찬사가 이어지고 있지만 과연 그 드라마의 시작이 모든 이들과 같았는지는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2024년 그의 이름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으며 그의 경영 철학은 앞으로도 대한민국 경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향이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는 아직 단정할 수 없습니다. 2위 서정진. 2024년 대한민국 재벌 순위에서 2위를 차지한 서정진 셀트리온 명예회장은 흔히 전설적인 기업가로 불립니다. 그의 자산은 68억 달러 하나 약 9조 378억 원에 달하며 이는 단순한 부를 넘어 세계 바이오 산업에서도 의미 있는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성공이 순탄한 길 위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평가됩니다. 끊임없는 도전과 결단, 그리고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그의 인생을 채워왔습니다. 1999년 서정진은 기존의 경력을 과감히 버리고 전혀 경험이 없던 바이오 산업에 뛰어들기로 결심했습니다. 당시 바이오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도 아직 미개척지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의 선택을 회의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이러한 상황을 기회로 받아들였습니다. 위험은 곧 가능성이라는 그의 신념이야말로 그를 움직이게 만든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세계 곳곳을 돌며 바이오 기술을 배우고 글로벌 연구자들과 협력하며 셀트리온을 세웠습니다. 2004년 인천 송도에 첫 공장이 세워졌을 때 그의 목표는 단순히 한국 시장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꿈꾸던 바이오 산업의 미래는 단순한 사업 성공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혁신 그 자체였습니다. 그의 리더십 아래 셀트리온은 글로벌 바이오 제약 기업으로 자리 잡았으며 특히 바이오시밀러 분야에서 세계 최초로 대량 생산 체계를 확립하며 주목받았습니다. 대담한 투자와 혁신적인 경영 철학이 셀트리온을 선두 기업으로 만들었고 그의 이름을 전 세계 바이오 산업에 각인시켰습니다. 그러나 그의 자산이 단순한 숫자 그 이상이라고 하는 주장에는 반론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가 이루어낸 혁신과 결단력이 대단하다고는 하지만 바이오 산업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논란과 거대 자본의 영향력도 함께 고려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는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고 평가받지만 그의 모든 것이 과연 누구에게 영향을 미쳤는지는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오늘날 셀트리온의 성공은 그의 철학과 열정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합니다. 그는 단순한 기업가가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는 존재로 평가받습니다. 종종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을 강조하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로 살아왔다고 합니다. 또한 그의 리더십은 권위적인 것이 아니라 공감과 소통을 바탕으로 한다고 주장됩니다. 그는 내가 가진 자산은 나만의 것이 아니다. 이 자산은 사회와 인류의 발전을 위해 쓰여야 한다는 신념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도 힘써왔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그의 사회적 책임이 과연 어디까지 실천되었는지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이오 기술을 통해 세계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의 비전은 단순한 사업적 성취를 넘어 인류애와 연결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바이오 산업의 특성상 거대 기업이 가지는 시장 독점 문제와 의약품 가격 책정의 문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현재도 서정진은 바이오 산업 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연구와 투자를 이어가고 있으며 그의 비전은 멈추지 않고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기적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기대가 있지만 그 기적이 모두에게 이로운 것인지 특정 집단에게만 유리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지속될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부자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도전과 혁신, 그리고 기업가 정신과 자본 논리가 얽힌 복합적인 서사입니다. 오늘날 그의 자산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전 세계 바이오 산업을 뒤흔든 거대한 영향력의 결과입니다. 1위 이재용. 2024년 대한민국 재벌 순위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그 이름만으로도 세계 경제와 IT 산업에 거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의 자산 규모는 105억 달러, 한화로 약 14조 3,724억 원에 이르며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그의 영향력과 지배력을 상징하는 거대한 자본의 무게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재용 회장의 이야기가 단순히 천문학적인 자산 규모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그의 삶은 마치 한 편의 서사시처럼 포장되며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이라는 미명 아래 펼쳐지고 있습니다. 삼성 창업주 이병철의 손자로 태어난 이재용은 경영학과 동양사학을 전공하며 독특한 학문적 조화를 이루었다고 평가받습니다. 그는 경기초등학교에서 서울대학교를 거쳐 일본의 게이오 대학 그리고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MBA 과정을 밟으며 철저한 엘리트 코스를 밟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화려한 학력이 단순한 이력서의 한 줄을 넘어 그가 글로벌 경영에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데 기여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는 역사를 알면 인간을 이해할 수 있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기업 경영의 인문학적 접근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재용이 삼성 회장직에 오르는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수많은 난관과 도전을 극복하며 경영자로서의 능력을 입증했다고 평가되지만 그 과정 속에는 기업 승계를 둘러싼 논란과 법적 공방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 혁명과 반도체 기술 발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지만 이는 삼성이 원래부터 글로벌 시장에서 강력한 입지를 다지고 있던 상황을 고려할 때 그가 없었다면 삼성이 지금의 자리에 오르지 못했을 것이라는 주장에는 의문이 남습니다. 갤럭시 시리즈와 같은 혁신적인 제품이 시장의 흐름을 바꿨다고 하지만 그것이 과연 개인의 공로인지 조직적 연구개발의 성과인지는 다시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이재용의 경영 철학은 기술 혁신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강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전 세계 150개 이상의 국가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글로벌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한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의 리더십 아래 삼성은 단순한 한국 기업을 넘어 글로벌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가 되었으며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됩니다. 하지만 과연 그가 정말로 대한민국 경제를 위한 리더인지 아니면 거대한 삼성 제국을 유지하는 데 집중하는 또 다른 재벌 총수인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현재 이재용 회장은 현재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위한 새로운 도전과 혁신을 지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재벌의 성공 신화가 아니라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적응하며 살아남기 위한 리더의 선택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적응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과연 삼성이라는 거대한 기업이 한국 사회와 경제 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2024년 대한민국 재벌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한 이재용 회장의 성공 스토리는 단순한 찬사의 대상이 아니라 재벌과 한국 경제 구조의 본질을 다시금 되짚어보게 만드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그의 이름은 세계 경제사에 남을 것이라는 찬사가 이어지지만 그것이 진정한 혁신가로서의 기록일지 혹은 거대 기업을 유지하기 위한 끊임없는 자본과 권력의 흐름일지는 시간이 더 지나야 명확해질 것입니다. 한편 2024년 대한민국 재벌들의 자산 규모는 경이로울 정도입니다. 이들의 성공 스토리는 단순한 돈의 축적이 아니라 그들만의 독보적인 철학과 비전을 통해 이루어진 결과라고 평가됩니다. 하지만 그 철학과 비전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지 아니면 또 다른 논란의 불씨가 될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